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렇게 휴장을 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오늘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좀 푹 쉰 만큼 오늘부터 또 달려볼 수 있도록 장 전에 저희가 작전 세워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휴장이었지만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하나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로벌 이슈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부터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장 초반부터 하락을 그리고 마감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주 부진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최저 수준을 지금 이룬 상태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캐시우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미국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은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연준에서의 강한 긴축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들이 축소가 되기까지는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소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들을 계속 타격을 받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 오뚜기라든가 이런 관련돼 있는 각종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영향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레미콘 업체들이 이제 이번 19일까지 또 조업 중단을 또 하려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많은 영향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3일간의 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장 증시에서 나타났던 북한 노동당 상거래 관련된 부분들에서 북한에서의 SRBM 도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또 키이우에 대해서 이제 보복 공격을 또 진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세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장 초반에서의 약세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봐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또 경고성 멘트를 하면서 심리가 더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JP모건의 이제 CEO,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발설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증시에서의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먼 CEO는 마찬가지로 지난 런던에서 진행이 되었던 컨퍼런스에서 런던에서 진행했던 컨퍼런스에서 간략하게 인터뷰의 자리에서 이러한 영향들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압박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최근의 시장에서는 연준에서의 높은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인상 대비했을 때의 저조한 긴축 효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영향들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은 지난 2008년도 경기 침체 사태 당시에 비교했을 때 현재 미국 내에서의 개인 소비 지출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연준에서의 매파적 행보 대비했을 때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6월 CPI 지수가 9%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이후 피크아웃을 돌입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꾸준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8% 미만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번 13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발표되는 CPI 지수와 관련돼서도 여전히 달러 강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S&P 500 섹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응을 하듯이 이제 자재주라든가 필수 소비재 섹터, 그리고 머터리얼주,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만 일부 소폭의 상승을 보였을 뿐 나머지 전 섹터가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들을 말씀드린다면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들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PC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사이로 떨어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연준에서는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모습에서 제피모건 CEO가 말씀을 했던 이런 인플레이션부 영향보다도 긴축 영향에 대해서 더 초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처럼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앞서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강달러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이제 기존에 선진국 시장으로 인정이 되었던 유로 시장이라든가 혹은 일본 시장과 같은 부분에서 자금 도현이 굉장히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들이 좀 특징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달러, 금, 그리고 엔화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세가 좀처럼 탄력을 잊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의 유출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유로 지수 같은 경우,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현재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유로 가격이 실질적으로 추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선진국들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자본이 많이 유출되는 시장에서는 산업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난 1개월 새 대비를 했을 때, 전달 대비했을 때는 무려 197억 불이 또 이렇게 감소를 하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전히 이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들이 하향 조정되는 원인들도 이러한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금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해서 감세한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채권 자산이 많이 매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또 이제 법안을 취소하는 이런 영향들이 나타났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처럼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업들에 대한 마진율은 굉장히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 가능성들을 얘기했을 때는 향후 6에서 9개월 이후에는 미국도 이러한 영향들을 지속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바 있고요. 물론 이제 모건 스탠리 자체에서는 지난 6월에 12개월 내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무려 35% 가까이 높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된 인터뷰에 대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추후에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명백한 사실은 현재 올해보다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시에서의 변동성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현금 자산 확보라든가 혹은 이제 레버리지 자산에 대한 축소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내일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 정례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금통위 이런 일정들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강도를 높이느냐 혹은 조금 더 줄여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하는 측에서는 하는이 이제 빅스텝을 진행할 가능성, 즉 이제 50bp 가량의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지난 9월 75bp 가량의 금리 인상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수준에서 50bp 국내에서 만약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2일 뒤 11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한국은행 측에서는 기존의 25bp를 올리는, 즉 이제 단계별 인상을 하는 계획에서 빅스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11월까지의 또 22일간의 또 줄다리기가 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측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올해 이제 12월까지 총 1.25%포인트를 인상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 가속될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처럼 금리 역전 현상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시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지수들도 마찬가지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제 6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 지수를 물어봤을 때 하단선이 이제 2,096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연초에 대비했을 때 훨씬 더, 그리고 이제 지난 6월에 대비했을 때 약 200에서 300포인트 더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들이 특징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출로 인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 타격을 받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가 빠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타격도 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업률 그리고 고용 동향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상이고요. 결론적으로 내년 단기적인 실업률에 대한 인상 부분들도 주목해야 될 것이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유로 지수에서는 제로 금리를 포기한 상황,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재 3%가량의 저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즉 이제 국내나 미국 증시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악재 영향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제 10월이 되면은 연례적으로 중간 선거라든가 뭐 중국의 당대회라든가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또 산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여전히 이런 기회의 목적으로 하나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변동성 자체가 커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가져가셨던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이벤트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목표가 선정을 했던 그 시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최근에 발표되었던 경기 동향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소개드렸던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변동이 높고요. 특히 이제 강달 현상이 계속 꾸준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조금 더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악재 요소들이 충분하게 있지만은 장기적인 꾸준한 매입에 영향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더 유리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장단기 계좌를 장기 계좌, 단기 계좌를 구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남아 있는 이런 일정들을 위주로 어떻게 하면 좀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대표님 오늘장에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휴장 이후에 오랜만에 또 개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한 만큼 저희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개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은 어떤 작전이 유효하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어제부터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을 맞아서 또 이런 많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관련 안보주들이 또 잠깐 움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SRBM을 또 발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안보주들, 특히 방산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마존이 2차 프라임데이를 또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온라인 커머셜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슈들을 또 같이 받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대표주들의 소폭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현실 컨퍼런스가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또 페이스북이 또 이러한 흐름들을 먼저 주도를 했을 때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또 이제 공모 청약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스펙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공모주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맞는 작정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휴장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개장을 해볼 텐데 지난주 국내 증시 상황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한글날의 대체 공휴일로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전거래일인 금요일 증시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국내 최초 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유럽 CE 인증 소식에 우리 관련주들이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많이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S퓨얼셀과 범한퓨얼셀, 인지컨트롤스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또한 네온 PT 관련주인 대장격, 한미글로벌이 19% 이상 상승 마감을 하면서 유신과 히림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의료용 대마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화해약품과 오성 첨단 소재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별 테마 이슈로는 넥스턴 바이오의 당뇨병, 인슐린 임상 성공 소식과 코디엠의 삼성전자 반도체 노광 분야 장비의 국산화, 다이나믹 디자인의 유상증자 이슈 등 양지사의 품절주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전부 다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토록 지난 증시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주도하는 섹터가 없이 섹터의 순환 장세가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던 걸 살펴보니까 지난주 증시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쉬는 동안 쏟아졌던 이슈들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주말간의 이슈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크림반도에 있는 크림 대교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추정되는 이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를 상당히 많이 비난을 하게 되면서 키이우 지역에 미사일 공습을 하는 등 이 폭격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본사가 이 키이우에도 있는데 이곳이 살짝 피해를 받는 등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처럼 러우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 곡물 테마 그리고 방산 테마의 꾸준한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전기차 운송 인프라 확대 소식에 10억 유로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 테마에 좋은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이어서 글로벌 증시 악재로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7천억 원 가량의 코인 해킹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인 관련주에는 상당한 먹구름이 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가 주말 사이에 나왔던 부분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그레디언트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연이은 엔화 약세 소식 중에서도 일본의 개인여행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이 국내에도 들려오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여행 욕구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G마켓 통계상으로 따르면은 일본 여행 상품 예약이 전월 대비해가지고 판매량이 약 한 달 만에 18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도 240%가량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행사들에서는 저가 패키지 특가 여행을 준비하는 등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자들 또한 일본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하면 항공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지난 오펙 플러스의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소식에 유가가 다시금 90불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주는 운영비 중의 40% 정도가 유가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월 실적 시즌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을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항공주보다는 지금 여행 플랫폼을 눈여겨볼 상황입니다. 우리가 또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이유는 여행 상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이번 10월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국내 여행 패키지 판매가 그리 폭발적이진 않았지만은 꾸준한 성장 모멘텀을 기존에도 계속 보여주었고 이를 기반한 자금과 같은 타이밍에 치고 올라가는 요소는 충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였죠. 그레디언트는 기존 인터파크에서 야놀자, 인수, 합병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로 2021년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그레디언트는 지금 친환경과 바이오 쪽으로 현재 사업 부분을 전향을 했지만 전신인 인터파크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신사업 부분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 그리고 현재 바닥권에 진입한 주가가 서서히 안정됨에 따라서 서서히 부각이 될 전망인데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엔데믹이 접어들면서 폭발적인 상승은 없었지만 꾸준한 여행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분기 매출 또한 그레디언트는 국내 여행 쪽으로 먼저 눈을 돌리게 되면서 코로나19를 대비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일본 내 무비자 개인 여행 허용권에 의해서 제2의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종목 그레디언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 저희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10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매크로 이슈에 휘둘리지 않는 종목들을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요. 단기적인 이슈로 튀어올라온 종목 위주의 빠른 시세 차익으로 포트를 꾸며야 될 시즌입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 FOMC 회의록과 한국은행 금통위 일정으로 우리나라 금리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 차례 큰 파도가 예견이 되어 있는 만큼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의 물량 모으기 시간으로 삼아야 될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시 분석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최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52주 신저가 갱신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이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는 종목인데 카카오뱅크 공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주주가치 환원 제고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52주 신저가 행진 여기서 좀 멈추고 다시금 이 추세 전환할 수 있을까? 자, 이 여부에 대해서 오늘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지난 거래일에서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던 카카오뱅크입니다. 먼저 기업 공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업 개요부터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에 설립돼서 2021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7년 4월 은행법에 근거해서 은행업 본인가를 취득한 바가 있는데요. 주 사업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정기예금, 자유적금 등 다양한 수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또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여신 상품군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 금융 플랫폼과 연계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제휴상품과 신용정보 및 해외 주식 투자 등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좀 살펴볼까요?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조 649억
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9.6%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개요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 바로 공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이슈가 터진 거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수시공시 관련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 발표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시공시의 의무 관련 사항은요. 앞으로 추진 예정인 공시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정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제목은요. 2022년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자사주 취득 또는 소각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주주 친화적 경영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는데 예정 시기는요. 2022년 회계 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시점이 완료되는 시점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사업 실적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인데 공시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주주 환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자사주의 취득과 배당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일종의 좀 예고를 좀 했는데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이 사유는요.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배당 가능한 이익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해당되는 자기 주식의 취득 규모나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어떤 이 배당 가능 범위액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시를 좀 보면요.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 안내를 발표했는데 회사는 2022년 11월 2일 10시에 국내외 증권사 그리고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콜 주간 방식으로 이 개최를 하는 것인데 2022년 3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회사의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들은요. 지난주 금요일 52조 신저가 갱신한 이후에 회사 측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러한 공격적인 어떤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예고한 만큼 이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보는 공시입니다. 네, 자세한 공시 내용 살펴봐 주셨는데요. 3분기 영업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별 공시 이슈가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또 많은 분들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 모멘텀에 대해서도 짚어주실 텐데 이렇게 예고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좀 기대에 봄직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신저가 갱신의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이유 없는 추락을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어떤 악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사실상 어떤 그룹사 전반적인 어떤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어요. 3분기 기대 순이익은 750억 원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44.2%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회사 측에서 카카오뱅크의 대손 비용이 안정화되고 있고 광고 선전비 집행 이런 비용들의 어떤 감소 요인이 좀 크게 좀 작용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 증권가 리포트가 사실상 1만 원대 리포트를 좀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었다. 이런 우려감들의 이유는 3분기 호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 최근에 금리 인상 가시화에 따라서 오히려 이 여신 취급 대상, 즉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의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보다는 오히려 가계대출의 둔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더 다소 좀 감소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효과, 전세 대출의 증가세가 오히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신용대출의 역성장으로 인한 수익성 어떤 감소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반영 효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시점에서 또는 최근의 주가의 흐름은 과대 낙폭의 어떤 흐름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는 지나친 낙폭 과대 행보가 좀 아닌가 좀 판단해봤습니다. 3분기 실적 기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장성은 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상장 초기부터 좀 불거져온 기업 가치 어떤 밸류에이션 어떤 과다 측정. 오히려 신규 시총 가액이 사실상 상장하자마자 KB금융을 제치고 금융대장주에 좀 등극을 하면서 오히려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가치, 이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의 어떤 의문점 지속해서 좀 제기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2주 신저가의 어떤 행보들은 오히려 기업 가치가 다소 좀 저평가되는 어떤 국면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적으로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지금 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주가가 지금 1만 원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만 보더라도 정말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금융권의 이제 레포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용들을 보면 지금 사실상 이 부동산의 어떤 경기 침체, 자, 이에 따라서 이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좀 판매해야 되는 어떤 판매량의 감소, 이는 수익성의 어떤 악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측 지표에 너무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즉 카카오뱅크가 예측되지 않은 예측 전망치에 대해서 너무 이 주가가 예민하게 좀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이 공격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좀 앞으로 가셔야 될 것이다라는 이 점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2022년도 회계 결산, 자, 이 부분은 주총의 어떤 승인 마무리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2022년 3월 기점에서는 가시화된 배당금의 확정액 또는 자사주의 취득 금원액들이 확정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 왜 지금 확정되지 못하고 왜 내년에 확정이 됩니까? 라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회사 배당 가능한 범위액이 산정되지 않았다. 이게 상법상의 어떤 요건인데, 상법상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에 쓸 수 있는 배당 가능한 재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어떤 과한 어떤 이 시장의 어떤 전망치, 이 리포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이 좀 경계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과대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어요. 3분기의 어떤 실적 기조 그리고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 방침에 따라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최근에 이 카카오페이의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사 전반에 어떤 영향으로 끼쳤던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카카오뱅크는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요, 최고가 94,400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 10일 주가의 어떤 고점 대비 지금 이 저점의 이 하락폭은 거의 뭐 80% 정도 하락한, 너무나 지나친 과한 어떤 이 주가의 어떤 하락폭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 회사의 어떤 외형 실적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때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반영될 수 있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어떤 지나친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추세적인 구간에서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인 어떤 하단 구간을 확실하게 좀 지지해줬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애매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은 좀 맞지 않겠는가. 최근 저가 구간이 아직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10월 7일 18,350원을 저가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해본다면 오히려 18,000원에서 19,000원, 18,000원에서 19,000원 구간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1차 단기 목표가 25,000원까지는 분할이 좀 달성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아직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직 바닥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동안 좀 잘 쉬셨을까요, 이사님?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을 하회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잘 버텨주고 있는 쪽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IT 대형주들이 버텨줬거든요. 우리나라 IT 대형주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휴장 구간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어가는 단계였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그 분쟁 부분 규제에서 동반해서 미국 시장의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도 함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고점 매수가 기존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손실이 그래도 한 20-30%대는 발생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저점 부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8만 원대가 전 저점이었어요. 그 전 저점에 도달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5% 이내라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크신 분들 그리고 손실이 한 20-30%대로 발생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주가가 한 단계 더 하락하고 그 침체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전 저점을 깨고도 공통적으로 한 주가가 15% 정도는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좀 시각을 열어두고 그렇게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지금 시장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시각을 열어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면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좀 이틀 연속 미국이 조정이 나왔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바닥 형성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늘 조정이 나오겠죠. SK하이닉스 기준으로도 1차적으로는 한 86,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 같은 경우도 좀 급하게 매수를 대응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어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될 수 있는지 좀 시각을 열어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전 저점 수준의 지지 여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정도 구간이냐고 하면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430원을 상회하는 흐름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왔었고 우리나라 휴일 기간 동안 이거래일 같은 경우 시장이 열렸었고 이 이거래일 중에 원래 하루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말간의 시장에서 반영이 돼 나가는 단계인데 월요일에 휴장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거래일치를 반영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대형 IT주들은 갭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는 환율의 흐름이라든지 주요 매크로 지표 중에서도 좀 환율 흐름 이 흐름에 주목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시장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면 보수적인 시각 계속 강조를 드려왔지만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조정 대비해서 덜 빠지는 구간에 왔는지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좀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컨디션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원래라면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고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낙폭과대주들이 강했어야 돼요. 낙폭과대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성장주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강했어야 되는데 되려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낮아져 있고 좀 각 업종 같은 경우가 한 단계 주가가 레벨 다운되면서 아래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주가가 시장보다 강한데 절대 주가 같은 경우가 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즉 이 절대 주가라고 하면 뭐냐면 시장은 집계 차트로 볼 때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내려오는데 종목은 그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꺾여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주가 흐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가가 단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한 2, 3거래일 정도 나타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단기 고점 부근, 그러니까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타난다든지 그러한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눌림목이라든지 여기에서 단기 저점을 예단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매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점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만큼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도 위아래로 다 열린 마음으로 좀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저희 어떤 종목을 예시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은 위에 대형 IT 쪽을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원래 흐름상에서는 우리가 지표로 삼고 대응할 수 있는 게 D램의 가격 추이였습니다. D램 가격 추이는 선물 추이가 있는데 한 16GB 정도, 8GB 정도 해서 좀 많이 쓰이는 군들, 즉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 지표로 삼아 왔었는데 지금은 이 가격 지표들보다 먼저 재고에 대한 반응, 즉 재고에 대한 반응은 지금 공급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먼저 반등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키옥시아의 낸드 감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좀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하고 이 발표를 하고 나서 공급 쪽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비슷한 사례로 좀 후에 이제 얘기가 나올 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공급에 더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종목들이 거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시각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은 중국과의 이슈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그 부분이 다시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시각을 조정에 열 때 공급의 이슈가 발생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구간 안에서는 좀 주가가 이제는 단계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구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 30일에 저점은 84,400원이었습니다. 현 구간에서 1차로는 86,000원, 2차로는 83,000원의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체크라는 점의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시초가에 매도보다 매수가 많고 이 매수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가보다 좀 올려서 살려고 하는 수급이 많으면 주가는 원래 형성될 수 있는 전일 종가가 오늘의 시가인데 이 시가보다 높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거래일 종가 대비 오늘 시가가 더 높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 갭이 발생하게 돼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때 두 차례 갭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갭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서 이론적으로 이 갭을 메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갭 같은 경우는 주가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대입해 봤을 때 1차로는 86,000원, 2차로는 83,000원의 지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86,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서 무작정 매수를 대입해서 접근한다고 하기보다는 1차, 2차 지지 가격
우리가 갭 상승이 발생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86,000원의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고 굳이 급한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2주 신저가를 나타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주가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그 규제 부분을 통해서 조정이 나타났고 좀 공식적으로 밝히기에는 이 규제를 단기에 마무리 짓지 않겠다는 명확한 코멘트를 했기에 주가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특징적인 종목으로 자세하게 가격 접근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개장 이후에 대형주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슈를 타서 올라가지 않는 분들 굉장히 답답한 또 한 달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계좌관리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신다고요? 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조바심이 나게 마련입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지금이 저점 같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욕구가 커지고 그러면서 또 조정이 나와도 좀 비중을 늘려가게 되면 추후에는 이 종목이 추세가 무너졌을 때 같은 경우는 손실이 30%, 40%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러면 좀 그 업종 종목 같은 경우가 좀 명확하게 반등의 요소가 없다고 하면은 좀 주가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를 또 따라가야 되는 면도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이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다시금 조금 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외부 변수로 인해서 각국의 증시의 조정 같은 경우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점이 50% 이상의 현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고 그 강조 사항은 다시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좀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의 톤을 계속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나타나는 시장은 그 변수가 제거되면 반등이 빠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른 연결고리가 촉발돼서 더 큰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저가 매수 진입은 무리라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물가지표 변동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의 좀 완화 그렇다고 하면은 강하게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이 한 15% 이내에 손실에 진입을 해 있는데 좀 개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외에 개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15% 이내라면 현금으로 50%를 만드는 단계로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개별적인 종목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한 30-40%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좀 다음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시장이 돌아설 때 다시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가깝게 봐왔듯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확산해 보면 대형 IT 중에서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러한 군으로 좀 축소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접근했다가 그 종목에서 차익이 나면은 그 30-40%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또 덜어내면 자연스럽게 좀 손실이익이 상쇄되면서 현금 비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서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오셈 임플란트입니다. 오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 접근 가능 구간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강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요소를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반등이 나올 땐
그 분기 실적의 성장이 나타나고 좀 해외라든지 그 전체적인 시장 파이의 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이 좀 반등이 빠르기 마련입니다. 최근 박스권 저점은 11만 4천 원대입니다. 우리가 가격적으로 이 절대주가가 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 그 한 차례 조정이 나와서 주요 가격대를 깬다고 하면 이런 종목은 조정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가격 접근은 최근 박스권 저점인 11만 4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되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손절은 매수 가격의 5% 정도로 잡고 이 가격이 지지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지지되지 않으면 주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습니다.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